당장 딱 눈에 떠오르는 거는 현대차 그룹 가지고 있는 현금도 많지만은 지금 업황이 좋잖아요.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사주가 한 11% 정도 갖고 있거든요. 재무구조 아주 건실합니다. 개별로 봤을 때 부채 비율 30%대 회사고 1분기가 이익이 조금 컨센보다는 낮을 것 같지만 2분기부터는 좋아진다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하는데 정부에서 어쨌든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라고 그러면 다 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요즘 장이 이렇게 재밌는 장은 아닌 것 같고 연초에 좀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또 조정 타이밍에 또 이 중동에서 또 분쟁까지 터지고 이래가지고 조금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고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님,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시장 자체는 4월 들어와서 조금 패턴이 바뀌었죠. 지금 그리고 또 갑자기 환율이 안 갈 거라고 생각했었던 1,350원을 넘어서 1,380원까지 지금 이제 사실 1,400원까지 열렸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환율이 높아져 버리니까 고환율이 될 경우에는 수출에는 유리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을 반영한다고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돈 가지고 물건을 사기가 그만큼 이전보다는 좀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정도, 이게 고환율도 적정선이 있는 건데 지금 이 흐름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그 다음에 중동 분쟁 때문에 이제 유가 오늘 보니까 $130 얘기도 나왔는데 어찌됐든 그건 사실 좀 오버한 것 같긴 한데 유가도 $85 이상에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약해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들이 미국채 10년물을 또 4.6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가 그 근처에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대외 교역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사는 국가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환경적인 어려움보다는 잘 견디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 같았었으면 1,360원, 70원 넘어가게 되면 주가 폭락합니다. 그게 사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그랬었는데 주가 1,380원 왔어도 폭락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사실 중동 분쟁 때문에 오늘 좀 흔들렸던 거지. 그 이유가 저도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생각이 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한동안 무역에서 잘 할 때는 어떤 때가 있었냐면은 중국이 성장을 해가면서 중국으로 많이 팔아먹고 또 미국도 꾸준히 물건을 팔 수 있고 이런 구조가 돼가지고 이게 미국이 조금 어려워도 중국을 통해 가지고 좋아지는 어떤 그림이 나왔었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 중국에 대한 비중이 확 줄어버렸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 팔던 중간재라든지 소비재들을 다 자국산으로 소비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지금 현재 미국 주도의 어떤 글로벌 경제의 한 축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같고 그 달러의 영향을 더 받는 그 구도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지금 3월 달에도 수출이 많이 늘었지만 4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가 40%가 더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력 산업이 좋아지는 그림. 그리고 수출 쪽에서 놓고 보면 현대차가 전체 판매 대수는 조금 줄은 것 같은데 환율 효과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조선 역시 수주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믹싱이 되다 보니까 장이 좀 하방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제어를 해주면서 조정을 받는 국면 아니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지수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보니까 맥시멈 정말 어떤 중동전이 더 확대가 된다든지 이래가지고 주가가 흔들린다고 해도 2,500대 중반 정도는 지킬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2,600선 근처에서 일단 자리를 좀 잡지 않을까. 저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3월 중순에 출연했었으니까 아마 그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은데 4월 들어가면서 미국이 그 달러 특히 단기 자금 시장 쪽이 경색이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재무부가 국채를 이제 찍어낼 때 작년까지는 계속해가지고 그 단기물 3개월짜리 1년물 이런 걸 많이 찍어냈는데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패턴이. 그래서 좀 장기물 5년물 10년물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용 창출이 안 일어나면서 달러 단기 자금 시장 쪽에서 조달에 조금 어려움이 미스매칭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4월 달이 미국은 납세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유동성이 좀 흡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4월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좀 자금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내 단기 달러 자금 시장 자체가 이전보다는 좀 위축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금리를 건드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간 조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제가 다른 채널에서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번에 발표했던 CPI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오고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어쨌든 뭐 고용 현황이라든지 실업률 같은 것도 예상보다 잘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러다가는 금리 인하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우려 이런 게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되면서 흔들렸고요. 금리 인하가 안 되는 거를 사실 미국에서는 경제가 좋기 때문에 그래라고 해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금리 인하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4월, 5월 약간 좀 이렇게 지수상으로 좀 눌리는 그런 기간을 좀 갖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점에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 결과로 정부의 금투세,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증시 부양에 제동이 걸리게 되는 건가요? 우선 그 시장의 센티적인 측면에서는 여당이 졌으니까 야 이거 금투세 도입되는 거 아니야? 밸류업 프로그램 중단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걱정들을 좀 하시는데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총선 전에 그러면 여당이 다수당이었나 그걸 묻고 싶은 거죠. 아니었거든요. 총선 결과로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의석수가 여당이 더 늘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이건 센티의 문제인 거지 펀더멘탈 자체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금투세 역시 마찬가지로 총선 전에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유예 내지는 폐지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사실 총선 전과 후가 달라진 거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금투세도 안 될 것 같고 밸류 프로그램도 중단될 것 같고 막 걱정들을 하는데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연초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음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을 할 거야 라고 믿음을 갖고 지금 15조 이상의 돈이 들어왔냐는 거죠. 그 정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달라진 거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게 심리적으로 여당이 압승을 했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힘을 받겠구나라는 기대감을 더 키울 수는 있지만 야당이 됐다고 해가지고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이걸 안 한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도 5,000포인트 달성을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라고 해가지고 10대 총선 공약 안에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밸류업을 얘기를 할 땐 보면은 배당이나 이런 거 분리과세 그러면 대주주들이 아무래도 배당을 할 유인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그 자사주 소각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잖아요. 주로 세법과 관련된 얘기들이었는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상법 개정이 제일 앞입니다. 상법 개정이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은 이사의 의무에 대한 거거든요. 이사의 의무가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하는 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 이사의 의무가 거기에 기재가 된다고 그러면 이 거수기 역할하는 이사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좀 더 기업이 투명하게 경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액주주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쪽으로 해서 대주주의 전횡을 좀 막는 쪽, 이런 쪽으로 해서 민주당은 좀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이 두 개가 다 되는 게 좋은 겁니다. 저 여당이나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게 합쳐져가지고 되는 게 최상인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안 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1월 달부터 3월까지 상승할 때는 그냥 저 PBR 해가지고 뭐 그런 주식들 많이 올랐잖아요. 뭐 자산 가치가 높은 회사들 뭐 이런 것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좀 걸러질 가능성이 높다. 진짜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역량이 되는 여력이 되는 회사들 위주로 움직일 거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하는데 무슨 수로 자사주 사서 소각을 하고 배당을 하겠어요? 그죠? 또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계속 해야지 그것도 가능한 얘기일 거고. 그러니까 좀 주목을 하실 거라면은 성장을 하는 업종, 그 다음에 실제 이익이 좀 많이 나는 회사. 여기에 하나 덧붙이라고 그러면 정부의 입김이 영향력을 미칠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좀 쌀 때 사놓으시는 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정부의 영향력이라고 하면 정부가 어쨌든 관리 감독을 하거나 지분상으로 위에 있거나 뭐 이런 회사들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식이든 밸류 프로그램을 진행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오늘 감독원장이 또 아까 기사를 보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밸류업은
변함없이 예정대로 간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밸류업에 대한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민주당은 금투세를 실행하자는 쪽이고 여당은 유예 내지는 폐지인데 지금 총선 끝났잖아요. 그럼 총선 다음에 큰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선하고 맞물려서 본다고 했을 때 과연 금투세를 지금 같은 환경에서 강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처음에 어떤 의도에서였든 간에 금투세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장점이라는 걸 분명히 내세운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단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느냐.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 결국에 가가지고 상당수 투자자 수가 굉장히 늘었잖아요. 지금 어쨌든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명확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지 않고 과연 지금 다수당이 된 야당이 강행할 수 있겠느냐. 대선 아직 기간이 좀 남기는 했지만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역시 금투세 강행이었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 후보였던 분이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유예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셨었어요. 대선 공약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지, 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금투세 할 거야 라고 걱정하실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기대해 볼 만한 섹터와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에 무슨 공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거나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 기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역난방공사. 그쪽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는 섹터긴 하지만 금융주 쪽, 그죠? 은행 지주라든지 이런 쪽 역시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왜 빠지냐? 배당 끝났잖아요. 이번 배당이 특별했던 거는 2월 말일자가 기준일이었었어요.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저기 연초에 산 사람들은 2월 말에 또 배당 받고 분기 배당까지 이제 확정을 해줬기 때문에 3월 말에 또 분기 배당. 그러니까 배당을 연타석으로 받게 된 거거든요. 그 기대감 때문에 금융지들도 많이 올랐었던 거고요.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여전히. 당장에 지금도 하나금융지주가 자사주 사고 있을 거예요. 소각하기 위해서. KB금융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자사주 소각한다고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력이 되는 회사 이런 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당장 딱 눈에 떠오르는 거는 현대차 그룹. 거기는 가지고 있는 그 현금도 많지만은 지금 업황이 좋잖아요. 그런 것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회장이 바뀌긴 했는데 아직 별 얘기가 없습니다.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사주가 한 11% 정도 갖고 있거든요. 재무구조 아주 건실합니다. 그 개별로 봤을 때 부채 비율 30%대 회사고, 그 다음에 뭐 이익이 계속 1분기가 이익이 조금 컨센보다는 낮을 것 같지만 2분기부터는 좋아진다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할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하는데 정부에서 임명권을 직접 행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라고 그러면 다 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관심을 갖고 구매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주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금융주는 배당은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은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금융주 같은 경우는 경기가 후퇴기 들어서면 소위 말해서 돈이 떼이는 돈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고금리 여파로 인해 가지고 이미 좀 그런 그러니까 상환을 하지 못하는 연체자들이 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기업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저는 금융주를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고요. 뭐 저는 지금 구조라고 한다 그러면 역시 뭐 배당 관련해서는 현대차그룹 가능할 것 같고, 역량이 좀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특정하기는 참 어려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선도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근데 캐시 플로우라든지 현금 흐름을 보면 조선 관련되어 있는 지주회사 같은 경우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조금 경우가 다른 밸류업일 수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밸류업은, 진정한 밸류업은 뭐냐면 배당을 더 주는 게 아니고요. 확실한 먹거리를 M&A 하는 게 밸류업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시장이 요구하고 있고, 또 그동안 기사를 보면 뭔가 좀 진행이 구체화되고 있는 뉘앙스의 그룹에서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맞물려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최근 글로벌 전기차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로벌 전기차 쪽 이제 S&E 리서치라고 많이 인용하는 그 조사 기관이 있는데 그 리포트를 보니까 올해 전기차 시장 성장률을 16.6%로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을 열어보면 유럽은 7%, 7.9%, 23년에 18.6% 성장했었거든요. 근데 7.9%라는 거죠. 그럼 많이 성장률 자체가 줄죠. 그다음에 북미 같은 경우는 48.9%를 23년에 했었는데 24년은 25.7%를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1분기는 아마 11%인가 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돌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지만 전기차 시장 자체가 조금 돌아설 수 있는 어떤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는 게 지금 그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1분기 판매 관련된 건데 보시면 포드가 굉장히 많이 늘었을 겁니다. 위에서 네 번째, 그죠? 그다음에 뭐 기아, 현대도 많이 늘어났죠. 전기차 판매량 자체는. 전체적으로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그래도 꽤 꾸준히 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사실 지금 과잉 생산의 딜레마를 안겨준 데는 역시 중국이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샤오미에서 중국차 저렴하게 내놨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제동도 잘 안 걸리고 뭐 하여튼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중국이 지금 이 차를 싸게 만들어가지고 유럽으로 많이 밀어냈었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이 지금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항구에다가 전기차를 갖다 세워놓은 것들 지금 그림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유럽 그 수입 항구 쪽에 지금 이 주차장이 전부 창고화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국에서 유럽으로 그냥 계속 떠밀다시피 해서 이제 차를 밀어내는 거고 미국으로는 왜 안 가느냐? 일단 IRA 보조금 수혜를 못 받는 것도 있지만 미국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중국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딱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니까 주로 유럽으로 많이 밀어내는 구도. 근데 이제 이것들 때문에 유럽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시장이 급격하게 좀 올라가는 그 성장 산업의 초기에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단계에서 이게 더 확산이 되어 있는 어떤 그림을 그리려면은 일단 전기차 가격도 떨어져야 될 거고 전기차는 가기 위해서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 충전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충전소가 많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사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첫 번째 가격 저항에 걸리고 두 번째 이 충전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시설에 딜레마가 좀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지금 전기차를 판매를 해가지고 지금 실제로 이익을 내는 회사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테슬라 말고는 없습니다. 다 지금 사실은 전기차를 팔면서 손해를 보면서 팔고 있거든요. 이런 구간이 있다 보니까 그 가격을 원하는 가격까지 낮추질 못하는 것도 좀 딜레마인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돈이 된다고 하니까 이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 벤처 뭐 리비안이 됐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지금 막 창업을 해가지고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초기 시장은 좀 뜨겁게 움직였었는데 이 시장이 강제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연비 규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차 판매에 있어가지고 일정 수량 이상을 전기차를 팔게 하고 이런 것들이 강제화되다 보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회사들이 전기차 쪽에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전기차 시장이 확 커지고 있기는 했지만 이게 거기에 더 많은 공급하는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해버리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판매는 늘어요. 그런데 팔겠다는 회사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물량이 더 많이 나오니까 안 팔리는 거죠. 이제 또 경쟁이 심해지니까 테슬라 같은 데서는 가격을 낮춰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단가 싸움이 안 되니까 전기차 업체들 중에서는 일부는 망하는 회사들도 생기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지금 전기차 업체들이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이런 것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왜? 시장이 늘어나는 속도가 전기차를 공급하는 속도보다 확실히 덜한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중국 지금 EV 상위 50개사 점유율인 전기차 회사만 50개가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이 가운데서 이제 물론 테슬라도 들어있긴 하지만 보시면은 상위 그 5개가 시장 점유율을 57%를 가지고 있어요. 57%를 갖고 있는데 그 나머지 5개 밑에 52까지 합쳐가지고 43% 지분을 갖고 시장 점유율의 43%를 갖고 있는 거지. 여기도 우리나라 기아도 들어있고 벤츠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긴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가격 전쟁
브랜드 파워, 그다음에 기술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 가가지고 이 안에서 구조조정은 필연이라는 거죠. 못 견디는 돈 없는 회사들, 그다음에 판매가 작은 회사들, 브랜드가 딸리는 회사들은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이런 구조가 결국에는 캐즘에서 발생이 되는 과도기적인 구조인데 이 구조 속에서는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전기차 업체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못 올리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팔기 위해서는 유인을 제공을 어떤 식이든 해야 되는 그림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기차 업체들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회사들이 생기고 또 소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규모가 되지 않고 또 자본이 되지 않는 쪽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그게 지금 현재 상반기가 그 그림 안에서 지금 갇혀져 가지고 가고 있는 그림이다. 근데 이 구도가 캐즘이 뭐 한두 달 사이에 끝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꽤 오래 갈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D램 그 시장 같은 경우도 글로벌하게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참여했던 회사가 20개가 넘거든요. 근데 지금 대만의 아주 작은 회사들 몇 개 빼고 나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3개밖에 없어요. 그게 만들어지는데 걸린 시간도 거의 한 10년 이렇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물론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번 성장하고 또 다른 아이템 나와서 또 성장하고 이런 과정에서 싸움이 났었지만 여기는 지금 일단 이 과정을 어쨌든 거쳐야 된다.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일단 공급자가.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아직까지 그거를 그 수요하는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성장도 좀 정체되어 있고 거기다 또 고금리가 계속되다 보니까 금리가 좀 떨어지면 아무래도 할부하는 데서 좀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좀 오래가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캐즘 구간이고 그 가운데서 성장은 예년보다 좀 더디게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기업체들 간에 좀 생존 경쟁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아니겠느냐. 우리나라 기업체 가운데서도 일단 재무구조를 보셔야 되는 게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우리는 지금 사실 전기차 신생 업체가 거의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현대가 시장을 거의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전기차는 차치하고 이 소재 쪽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재무구조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그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 브랜드 파워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마켓 사이즈라고 해도 될 것 같고. 재무구조하고 이게 다 튼실한 쪽을 찾아보시는 수밖에 없죠. 글로벌 전기차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전기차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미중 간의 갈등에서 사실 뭐 미국이 안 사주겠다, 관세 매기겠다 해버리면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여태까지 그래 왔었고. 그러니까 좀 뭐하게 얘기하면은 대들 수는 있어도 미국에서 안 하겠다는데 중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태까지 그래가지고 성공적으로 했던 거는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옐런은 어차피 중국 전기차 쪽을 키워줄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뭐 받아가지고 팔 생각도 없고요. 마찬가지로 소재 쪽도 지금 중국하고는 완전히 차별화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광물도 사실 지금 중국산을 안 쓰게 하려고 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옐런이 이런 얘기 했다라는 게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이게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첫날 전기차 보조금 지원 폐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일단 최근에 여론조사 자료를 보면요. 아주 비슷하게 붙어 있어요. 이게 보통 한 6%, 7% 차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지는 걸로 나왔는데 거의 비슷하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 후반에 이제 캡처한 건데 로이터에서 조사한 거는 오히려 바이든이 지금 4% 앞선 걸로 나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건 뭐냐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겠죠. 근데 그 첫 번째 조건도 반드시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IRA는요.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법 개정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는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죠. 상원도 공화당이 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 스윙 스테이트 쪽의 의원들 입장도 고려가 돼야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결국에 가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될 2016년 그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한테 표를 안 주고 트럼프한테 줬던, 그런데 지난번 바이든하고 붙었을 때는 거꾸로 바이든한테 또 표를 몰아줬던 그쪽인데 이쪽이 의도했든 의도를 안 했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셀 공장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뭐 LG라든지 뭐 이런 쪽이 단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다 GM이나 포드나 이런 쪽이랑 그 조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미국 자본도 들어가 있고 고용도 그쪽으로 돼 있고 그러면은 이 경합주 같은 경우는 이거는 투표권의 문제예요. 그 사람들도 다 유권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트럼프가 된다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뒤집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IRA 폐기 얘기를 연초에 하다가 입 닫고 요즘 가만히 있다가 또 갑자기 지난주엔가 이제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이슈들 첫 번째 돼야 된다는 거 트럼프가 돼야지 그 조건의 전제 조건이죠. 근데 이게 지금 애매해진 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다시 선거 자금을 꽤 많이 모으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문제가 있냐면은 형사 재판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재판정에 출석을 해가면서 움직이고 이제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녹록한 편은 아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지금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낙태권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의식 해가지고 낙태권 관련해서는 그 각 주별로 뭐 알아서라고 말을 바꿨다가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한테 공격을 받기도 했고 다툼도 일어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지금 이 부분을 되게 강하게 밀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애초부터 낙태권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반드시 된다라고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IRA를 트럼프가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상하원에서 해야 된다. 근데 이건 스윙 스테이트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 주의 그 상하원 의원들의 의사가 또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분히 트럼프다운 발언이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고민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K배터리 산업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K배터리가 위협을 받는 경우의 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아마 그 연비 규제 이걸 좀 완화할 가능성은 있어요. 연비 규제를 좀 완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동차 메이커들 같은 경우는 땡큐하고 바로 또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익을 그쪽에서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상식적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저께 우리나라 날씨가 30도까지 올랐던 거 아시죠? 남극도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실 이건 기후변화와 관련된 거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갈수록 좀 심해지고 있다라는 느낌. 3월까지는 추워가지고 쩔쩔매고 그냥 막 코트 입고 다녔는데 갑자기 지금 반팔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거를 좀 자기 말처럼 강행하겠느냐라는 거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것도 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UAW에서 바이든을 지지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손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니네 일자리 지켜줄 테니까 나한테 와. 근데 UAW가 그런다고 해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쪽 관련해가지고 바이든한테 요구하는 것도 바이든이 압력을 넣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 인원을 늘려라, 고용을 늘려라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트럼프가 된다 했을 때 뭐 갑자기 모든 게 다 뒤집어져가지고 모든 게 올스톱이 되고 그러기는 쉽지 않다. 이거 너무 멀리 온 거 아니냐 그러기에는 지금 들어간 돈만 해도 미국 돈이 얼만데 지금. 우리나라가 투자한 돈도 돈이지만 미국의 포드나 GM이나 스텔란티스가 투자한 돈 역시도 작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깔아놓은 환경이 있고 이미 구매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전기차를 스톱을 시킨다라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사님,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연초에 리튬 가격이 어쨌든 연초 대비 10% 이상 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올랐고 작년 4분기에는 재고평가손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1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을 좀 견인했었다고 한다면 이게 말씀을 계속 드렸었지만은 캐즘이라고 하는 게 뭐 한 개 분기 만에 딱 정리되고 올라가고 이러지 않아요. 왜냐면 캐즘은 결국 그 안에서 진흙탕 싸움을 좀 벌인다는 얘기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이 구조 하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던 차에 지금 실적 관련해서 노이즈들이 좀 살짝 나왔죠. 예를 들어서 LG에너지솔루션도 실적이 흑자긴 한데 보조금 제외하면 적자더라. 판매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퀘스천이 붙었고 그러고 나니까 아니 셀업체가 그러면은 양극재 업체도 그럴 거고 전해액도 그럴 거고 다 똑같을 거 아니야? 이제 이게 연쇄 반응이 나온 거죠.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이라고 그러면은 수급상으로 우리나라
쪽에서 반도체 쪽 특히 삼성전자가 갑자기 반등을 세게 돌리면서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또 많이 넘어간 것도 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조금 소외가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액면 분할 기대감으로 사실 살짝 반등을 하다가 장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2750, 2800 얘기 나오면서 반등을 주니까 이게 거기다가 2차 전지가 그 시점에서 좋지 않으니까 이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거래 재개될 때까지 묶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손절을 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기관 쪽에서도 꽤 그런 물건이 나왔던 것 같고 이런 쪽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회장 선임 관련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되긴 했지만 그 직전에 정부가 연기금에서 반대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회장이 철강맨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는 투자를 줄일 거다 뭐 이런 우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 노이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기사로 나오긴 했지만 탄소 배출하고 기후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유럽 쪽에 있는 펀드들이 포스코 홀딩스 관련해가지고 좀 투자를 안 한다. 포트에서 뺀다. 뭐 이래가지고 좀 팔아댔던 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사 나왔던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외국인 주주 이탈의 배경으로 포스코 그룹의 탄소 배출 등 기후 리스크를 꼽았다라고 해가지고 기후 솔루션이라고 하는 데서 발간한 그 보고서에 보면은 여기에서 투자를 배제한 게 22년, 23년 해가지고 기관이 최소 15건 정도 이쪽이 이제 투자를 갖다가 포스코 홀딩스를 뺐다. 포스코 퓨처엠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요거 관련해가지고 결국 앞으로 포스코 쪽에서도 그 탄소 제로, 탈탄소 경제에 맞춰가지고 어떤 식이든 지금 움직임이 있어야 될 거고 관련한 움직임은 진행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근데 눈에 딱 보이게 뭘 한다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아서 그렇긴 한데 지금 일단 수소 관련해가지고도 포스코가 중동 쪽이랑 미국 쪽에서 암모니아를 가지고 들어와서 수소 발전소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가동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구체화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을 갖다 지붕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아마 포스코 퓨처엠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씩 지금 바꾸고 있는 모습들. 근데 이거는 사실 포스코나 이쪽 2차 전지 관련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산업이 다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앞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필바라 광양 2공장이 이게 아마 곧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공장 1공장 같은 경우도 4월 말로 준공이 좀 앞당겨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리튬 가격 바닥 찍었다 반등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작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회장 선임 이후에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얘기들이 없잖아요. 회장이 지금 배낭 메고 지금 전 사업장을 돌아다니고 계신데요. 근데 이제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5월 달에 정부에서 어떤 식이든 프로그램이 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전후에서 밸류업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기사가 좀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르헨티나 염호 관련해 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지방법원에다가 타원을 해가지고 뭐 가동을 못 시키게 한다, 공장을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때 그 결과는 이미 승인 난 것들을 제외하고 새로 공장을 내지 못하게 한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거는 악재가 아니라 반대로 호재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실적 관련해가지고는 포스코가 아마 1분기가 철강 쪽이 어렵기 때문에 좋지 않게 나올 것 같다. 컨센 부담 좀 미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걸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리튬 가격 반등하고 수요 관련해가지고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리튬은 겨울이 성수기고 여름이 비수기예요.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리튬의 소요량은 겨울은 전기차가 덜 팔리니까 생산은 늘어나는데 덜 팔리는데 반면에 이 여름으로 갈수록 생산은 주는데 판매량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봤을 때 리튬도 이제 날 따뜻해지면서 반등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들도 이제 판단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별로는 일단 포스코는 1분기 그 철강 쪽이 부진할 것 같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5천억 원이 컨센인데 그거보다 못할 것 같다. 근데 2분기는 다시 올라서는 걸로 리포트들이 돼 있고요. 리튬 관련해서 매출은 센티적인 측면. 왜냐하면 이제 공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려면 시운전부터 시생산 뭐 이런 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매출이 나오더라도 4분기
가서야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장에 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리튬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게 반응한다면, 특히 리튬 같은 광물은요, 핵심 광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FEOC 규정상으로 봤을 때 25년부터는 중국산이 아마 사용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리튬의 가치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1분기 리튬 가격이 1분기 바닥으로 해서 어쨌든 좀 올라왔고, 말씀드린 것처럼 날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조금씩 더 올라간다고 보면 재고평가선은 줄었거나 아니면 빠르면 2분기에 흑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양극재 쪽은 뭐 전체적으로 실적상으로 바닥은 작년 4분기인 거 맞는 것 같고, 이게 돌아서는데 확 돌아서질 않고 좀 완만하게 아주 바닥에서 돌아선 거 맞아 하는 정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눈에 띄는 거 내지는 가시성 있게 좀 보여주려면은 2분기에 조금 숫자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1분기는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거다. 저도 뭐 드라마틱하게 돌아설 거라고는 얘기는 안 했었지만 전방업체 컨콜 내용 종합을 해서 봤을 때 4분기가 최악이고 1분기도 어려워. 1분기까지는 어렵다고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인내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에 투자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머리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안 팔고 있어요. 안 팔고 있고, 조금 올랐을 때는 좀 줄였었죠, 전에. 작년 4분기에도 줄이라고 했었고. 근데 이제 조금 어이없는 거는 올 연초에 쌀 때 사라고 했는데 쌀 때 샀는데도 지금 그거보다 조금 더 빠진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그냥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는 팔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4분기보다는 1분기가 어쨌든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 단 YOY로 봤을 때 작년 1분기 대보단 나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그거는 뭐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돌아서는 속도 자체가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올인하시지 말고 계속해서 제가 포트의 일부로만 2차 전지를 가져가시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건데, 다 갖고 계신다고 그러면 지금은 견디셔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재료가 나와서 급등을 한다. 예를 들어서 급등을 해주는 이슈가 나온다. 수급 관련해서 에코프로 BM이 예를 들어서 거래소 이전하는데 작년에 LNF처럼 그럴 때 갑자기 많이 올라가면 좀 줄이는 전략, 뭐 그런 식으로 대응하실 때 지금 당장에는 적극적으로 팔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작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탑5 중에 세 곳이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원래 세계가 이제 하나가 6위였었어요. 삼성 SDI가 원래 6위까지 떨어졌었는데 그게 4위인가 되고 SK온이 5위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이 중국 업체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우리나라 3사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아마 일본에 있는 회사 하나, 일본 회사 하나가 아마 그 5위권 안에 들어있거나 그럴 거고, 거의 우리 회사들이 다 쥐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아까 뭐 조인트 벤처도 그렇고 많이 일어났는데 아직까지 매출이 그만큼 올라오는 단계가 아니에요. 왜? 지금도 짓고 있어요. 투자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공장이 가동이 돼서 막 다 풀가동이 돼도 될까 말까인데, 이게 지금도 계속 돈이 들어가면서 짓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이 IRA 보조금 제외하면 적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적으로 아주 이게 확 끌어당기는 게 아직은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구간에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또 일부 그 전기차 업체들이 생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가동을 갖다가 좀 뒤로 연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 이게 결국은 생각했던 것처럼 수요가 확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전체적으로는 좀 어려운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건 맞다. 근데 기업별로, 업체별로 조금씩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LG엔솔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상장을 할 때 워낙 세게 상장을 했어요. 50만 원대 후반, 공모가가 30만 원대 중반. 제 기억에 59만 얼마에 제가 팔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공모 첫날. 근데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은 사실 좀 많이 오버해서 올라갔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밀리는 거라고 볼 수 있고, SDI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 셀업체라고 하는데 주목을 못 받았었던 게 작년 하반기 작년 중후반까지만 해도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없었어요. 되게 조심스러운 행보.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한 거죠. 왜?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좀 그 캐즘 구간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성장률 정체돼 버리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뭐 가동하기로 한 배터리 공장의 어떤 스케줄도 딜레이 돼 버리고 하니까 문제는 다 스케줄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공장을 짓고 진행을 하는데 그 시점에서 양산이 안 되고 딜레이가 되면은 비용이잖아요. 근데 삼성은 지금 그런 것들이 비교적 없죠. 뒤늦게 이제 투자가 결정이 되고 나가기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또 SDI가 재무적으로 굉장히 괜찮아요. 안정돼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회사를 자회사라고. 근데 이게 회사가 배당을 꾸준히 주는 회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3사들 가운데서는 좀 되게 안정적인 그림을 주고 있다. 여기에다가 인터배터리 대회에서 지난번에 전고체 전지 27년에 양산하겠다. 저 그때 가가지고 참여를 해가지고 미팅하고 물어보고 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회사 의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게 하나의 또 시장에 충격을 좀 줬죠.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옛날에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놓고 보면 SDI 같은 경우는 밸류상으로는 그래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 PER이 아마 한 17배? 올해 실적 기준으로. 그 엔솔이 아마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이 한 6, 70배 될 거예요. 비교가 좀 되죠. 그러니까 SDI가 상대적으로는 좀 편안한 구간에 있는 건 맞다. 그리고 이제 SK온은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데요. 이제 SK이노베이션 자체도 사실 좀 어려웠지만 SK온이 계속 투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익금도 좀 많고, 그 다음에 또 SK온이 포드나 이런 쪽하고 많이 이제 매칭이 돼 있는데, 포드가 앞에 그림에는 좀 많이 판 걸로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그 전기차에 대해서 약간 좀 한 발 물러서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에 비해 가지고 공격적으로 GM이나 스텔란티스나 현대나 폭스바겐은 좀 공격적으로 미는 데 비해서 약간 좀 톤다운을 좀 하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SK온 같은 경우는 조금 고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님, 최근 관심 있게 보시는 2차 전지 섹터 또는 기업은 무엇인가요? 일단 엔캠은 제가 2월 달에 분명히 좀 부담스럽다. 오버슈팅 된 것 같고 지금도 똑같아요. 그 생각은. 왜냐면 엔캠 숫자 자체는 계획했던 대로 예정했던 대로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성장을 한다는 전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극재나 동박이나 이런 분리막이나 이쪽은 지금 이 스케줄대로 가기 어려울 거라고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만 혼자서 지금 우리 2026년, 27년 가면 이만큼 대박이 납니다. 이거거든요. 나머지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전해액을 가지고 2차 전지를 뭐 전해액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조금 엇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성장의 가능성, 그 다음에 FEOC 규정상 전해액이 중국산이 배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전해액 업체들이 미국의 시장을 거의 다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 맞아요.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것도 맞고, 근데 그 부분이 지나치게 오버슈팅이 됐다라고 봤었던 거고, 대신에 이제 동박을 말씀드렸던 거는 동박 역시도 이거는 핵심 광물에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아직은 보조금 관련된 건 아니지만 여기도 결국 가가지고 지금 중국산이 지금 가격을 흐려놔가지고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결국 가가지고는 중국산 제품을 못 쓰게 되거나 앞으로 안 쓰게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이쪽도 지금 이제 최악의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생각보다 또 많이 올랐어요. 네, 동박도 좀 많이 올랐고요.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 그림 자체가 어떤 그림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냐면 양극재 쪽 관련해 가지고 일단 2차 전지가 살아나는 모습이 확연히 어느 정도는 보여야지. 아주 확연하게 야 이제부터는 진짜 가는 거 아니야가 아니더라도 돌아서는 그림을 좀 확실히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장에 좀 인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빠지면 기회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는 2차 전지 가운데서 뭘 사야 돼 하기 전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적 발표 시즌이 다 도래하면은 전방업체, 셀업체들이나 전기차 업체들이나 또는 양극재 업체들이 컨퍼런스 콜을 확인을 하자. 그래서 확인을 한 다음에 2차 전지 쪽 그 시장의 어떤 반등의 폭이라든지 그 어떤 속도라든지 폭을 보고 다시 또 어떤 섹터를 할 건지 그때 가서 고민을 하자. 전액이 그 당시만 작년 11월 그때만 해도 싸 보였단 말이에요. 안 움직였고.
공무가 근처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핵심 소재로 지정이 된 상태면은 중국산을 다 배제하고 나면 거의 다 한국산 제품들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올라야죠. 근데 그게 올라야죠 해가지고 올라간 건 좋은데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버슈팅이 된 거고 동박 같은 경우도 바닥 구간에서 결국 중국산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구간이었는데 여기도 결국 핵심 광물로 지정이 돼 있고 IRA 규정상 이게 보조금으로 아직 받지는 못하긴 하지만 핵심 광물 관련된 부분들도 25년부터는 어떤 식이든 규제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바닥권이니까 좀 사보자라는 취지였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어떤 게 더 좋냐 나쁘냐를 떠나가지고 지금은 좀 실적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 하는 내용들을 좀 들어보자. 들어보고 어떻게 보면은 돌아서는 속도가 빠르면 양극재가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이 빠져 있으니까. 양극재 전부가 아니더라도 양극재 내에서도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회복 속도가 2분기부터 3분기 뭐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사실 이쪽을 볼 게 아니라 양극재를 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뭐가 있지를 찾기 전에 지금은 조금 한 발 빼고 갖고 있는 거 갖고 계시고 그냥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님, 최근 반도체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에 반도체는 AI만 올랐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얘기하면 엔비디아, 2등 주식이 AMD 뭐 이런 거였고 우리나라에서는 AI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게 뭐지? 하다 보니까 HBM, 그래서 SK 하이닉스, 삼성은 왜 안 가지? 걔는 못 팔잖아. 이거였었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조금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도 반도체 말씀드릴 때 3분기가 바닥이고 3분기부터는 수요와 공급이 역전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러면 레거시 쪽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저기 다른 데 채널에서는 어쨌든 계속 반도체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제는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게 AI는 AI인데 단순히 그 전방 쪽의 AI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파생이 되는 온디바이스 AI 쪽, 뭐 갤럭시 24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다 AI가 이제 탑재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AI가 탑재가 된다는 게 거기다가 AI를 집어넣나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AI가 탑재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탑재가 되는 칩의 용량이 레거시 쪽으로 얘기하면 D램 같은 경우는 많게는 3배에서 4배 기존 PC나 스마트폰 대비 그다음에 낸드 같은 경우도 최소 50% 이상을 더 탑재 용량이 늘어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I 뭐든지 사람이 한번 편한 맛을 보면은 그거 못 돌리잖아요. 우리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옛날 폰, 옛날 그 스마트폰 이전의 폰을 가지고 주면서 사용하라 그러면 못 사용해요. 왜? 거기선 인터넷이 잘 접속이 안 됐었어요. 여기서처럼 막 이렇게 풀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접속을 하면 막 글자만 보이고 막 그랬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소위 말해가지고 5G 같지 않은 5G지만 어쨌든 5G라고 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속도감하고 그 옛날 투지폰 쓸 때 다르잖아요. 이거 쓰다가 갑자기 옛날로 돌아가서 이거 가지고 쓰라고 하면은 못 써요. 답답해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AI가 주는 효과를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AI를 찾게 되거든요. 갤럭시 24 저 처음에 여기서 이제 통역 서비스 한다고 했잖아요. 그 뭐 대단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파파고 쓰면 되지, 외국 나가서. 저 실제로 외국 나갈 때 파파고 쓰거든요. 대만 가서도 그렇고. 좀 답답하게 할 때 반응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근데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갤럭시 24 그것 때문에 사신 분들이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 정도야? 저한테 한번 해볼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연을 해줬었거든요. 난 별로 대단한 건 모르겠는데 대단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왜 대단한 걸 모르냐면 외국인을 상대로 직접 해봤으면 야 이게 이렇구나라는 걸 알겠는데 그냥 둘이 앉아가지고 이걸 하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반응을 보면서 24는 몰라도 그 다음 버전에서는 나도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셨어요. AI로 해가지고 돈이 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늘 리가 없어요. 중저가 폰에도 아마 AI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확산이 될 거라는 거죠. 애플도 AI 폰 출시 기사를 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레거시 제품들, 기존의 D램, 낸드의 수요가 똑같은 스마트폰을 팔고 노트북을 팔아도 더 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 가가지고 매출을 늘리게 되고 그러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효과가 나올 텐데
그러면 증설하면 되지. 증설을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왜? 지금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실적은 엉망이었잖아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이 HBM 라인을 깔기 위해서 돈을 집어넣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깔아야 되는데 D램 라인을 HBM 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은 10이라는 돈만 들어가면 전환이 돼요. 그걸 많이 했어요. 사실은 마이크론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 얘기는 공급이 자연스럽게 줄어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증설을 다시 할 수 있느냐? 지금 돈이 없어요. HBM 그거 하는 것도 지금 버겁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그러면 가격이 기본적으로 빠지지 않을 거고 이게 수요가 늘면 늘수록 팔리는 것도 그만큼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레거시 제품들이 지금 올라온 게 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여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른바 뉴 디바이스가 출현하지 않았는데 뉴 디바이스 효과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한번 뉴 디바이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D램 시장 같은 경우 성장을 해나갈 때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PC 가지고 성장을 했었다면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출현하고 뭐 서버가 출현하고 이러면서 이 속도가 확 늘어났었던 것처럼 똑같은 노트북인데 AI가 장착되는 바람에 거기에 들어가는 D램의 용량이 3배 이상 커져버리는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이 팔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 나오게 되고 노트북 업체라든지 지금 그래서 그 스마트폰 업체들이 재고를 갖다가 워낙 많이 쌓아놓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작년 연말 연초 들어오면서 소진해 나가면서 재고를 다시 쌓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낸드 가격은 심지어 20% 이번에도 20% 정도 가격을 올린다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레거시 제품도 좋아진다. 근데 레거시 제품이 좋아지는 게 혼자 달라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온 디바이스 AI 효과다. 노트북만 얘기했잖아요. 냉장고에도 들어갑니다, 이제. 앞으로 TV에도 들어가요. 이런 건 들어갈 때가 가전제품은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거기에다 더 미래를 놓고 얘기하면은 차에는 안 들어갈까요? 전기차? 미래를 놓고 얘기하면 거기도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감안해서 놓고 보면 반도체 쪽은 지금 바닥에서 돌아서는 거 맞고 이게 단기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반도체 쪽의 효과는 좀 볼 것 같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을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삼성전자 저는 좋게 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주가 오른 게 그때 그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그 삼성전자가 그 HBM 콜 테스트 받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뭐 얘기한 거. 그리고 또 뭐 전시회 가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어프로브 했다고 썼다고 승인했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흥분해서 올라간 것 같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우선 삼성전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거시 쪽에서 돌아서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거. 근데 이게 AI하고 직결되어 있는 AI를 통해 가지고 온디바이스 AI 장착 효과를 통해 가지고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기대를 가져갈 수 있고 삼성전자는 지금 AMD 쪽에는 HBM3인가 이번에 납품 결정 났다고 기사 났어요 오늘.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에서 콜테스트 통과해서 승인 나면 전 그것만 가지고도 삼성전자는 한 단계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하이닉스 빠지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심리적으로는 빠질 수 있겠죠. 혼자 다 해먹던 걸 갖다 삼성이 들어온다 이러면. 근데 지금도 HBM은 좀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들어가게 되면 하이닉스는 그것 때문에 크게 빠지는 않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어쨌든 그 효과는 좀 볼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하반기 가면서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실적도 아마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지난번 주총에서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이 그 마하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AI 가속기 이게 아마 네이버하고 지금 협업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네이버로부터 1조 원 정도 이걸로 수주했다고 하는데요. 이 AI 가속기 요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끝이 나면은 진행이 되면 네이버만이 아니고요. 메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아마존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 각자 자기한테 맞는 칩을 갖다가 설계를 하려고 들 거고요. 삼성이 이걸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다고 하면은 대만의 TSMC에 주로 줬던 것들이 지금 거기는 뭐 계속해서 공급 캐파 늘리고 막 하고 있잖아요. 삼성한테도 이쪽이 다 오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쪽의 그 파운드리 쪽도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포텐셜로 앞으로도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하고 있는 반면 개인들의 매도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개인은 추가 매수와 익절 중 어떤 판단을 해야 하나요? 삼성전자를요, 제가 이걸 그 케이블 방송, 경제 방송에 나가가지고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때 주가가 7만 원, 1,000원대 뭐 이럴 때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다 얘기할 때 제가 동네 바보형 됐는데 여기서 더 바보가 될 게 뭐가 있냐. 욕이란 욕 다 먹고 그 다음에 HBM도 못 넣고 파운드리 뭐 계속해가지고 지금 뒤로 밀리고 있고 여기 지금 현재 계속 바보 취급 받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봐야 되는 게 레거시 제품이 어쨌든 가격이 올라오면서 이익이 살아나고 있지 않냐.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HBM을 삼성이 어디든 하나 뚫어내고 엔비디아 쪽으로 뚫어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 같냐. 뚫지 말란 법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이닉스 하나 가지고는 지금 엔비디아가 감당을 못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수율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 결국 가가지고 삼성전자 쪽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엑시노스 2400 갤럭시 24에 탑재됐던 AP칩 같은 경우도 성능 자체가 퀄컴의 스냅드래곤한테 안 뒤져요. 잘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도 레퍼런스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하원 같은 거 이런 거 만약에 그 칩을 갖다가 만들어내가지고 제대로 납품을 하면 이건 하나의 레퍼런스가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에 이제 납품을 하는 레퍼런스가 돼버리면 글로벌 업체들 달리 메타 CEO가 한국 오고 샘 울트만 그 사람도 괜히 한국에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만나고 가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냐. 결국은 파운드리 쪽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팔 때 아니다. 사야 될 때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주가 뜬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비슷한 시기라고 봐요. 이제 그때하고 다른 건 뭐냐면 삼성전자 실적이 그때보다 더 잘 나올 거라고 지금 예고가 되고 있어요. 이제는. 그 레거시 제품들이 가격이 올라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 마하원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 쪽뿐만 아니라 메타라든지 이런 쪽에서 AI 가속기와 관련되어 있는 자기네들 칩 설계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뭔가 하나만 좀 전환 트리거만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서 한 단계 더 오를 수 있다. 그리고 환율 말씀 드렸었잖아요. 1300 지금 80원, 1390원. 우리나라 주식은 그냥 그대로인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더 떨어진 거죠. 가격이 그대로 있어도 환율이 떨어지면 더 떨어진 거잖아요. 살 유인이 없지 않아요. 여기서 만약에 환이 1,500원, 1,600원 가버리면서 이걸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어떤 글로벌 경제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은 당연히 그쪽에서 팔겠지만 이게 지금 환율 자체가 우리의 어떤 펀더멘탈의 반영이 아니라 달러 강세의 반작용에 의해서 지금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지금 가격선에서 안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기는 한데 10만 전자 뚫을 것 같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자신 있게 뚫습니다라고까지는 얘기 못하지만 올해 전고점 9만 원, 한 6천 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근처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님, 최근 SK 하이닉스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SK 하이닉스가 AI 열풍을 타가지고 올라온 케이스고 주가는 지금 상당히 좋잖아요. 1분기도 아마 2조 이상 흑자 날 거라고 지금 보는 것 같더라고요. 가이던스가 좀 올라왔더라고요. 1분기 실적 전망이 지금 아마 발표가 아직 안 났으니까 2조 7천억까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2분기에는 HBM3 납품하에는 가격이 더 올라가죠. 보통 디램 같은 경우는 해가 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HBM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여전히 지금 쇼티지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익도 늘어날 것 같고 방향은 근데 그냥 큰 그림에서 보면 엔비디아하고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삼성은 엔비디아하고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삼성은 지금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가 안 됐잖아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이 된다 하면 그것 때문에 한 단계 더 오를 수 있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삼성 또 실패했어. 뭐 이러면 또 독주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엔비디아하고 방향은 좀 비슷하게 갈 거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가 갑자기 혼자서 막 크게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소식은 무엇이 있나요? 하이닉스도 레거시 제품을 팔잖아요. 디램이나 낸드를 팔고 있으니까 그쪽도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하이닉스도 지금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워요. 사실은 돈 빌려가지고 지금 라인 증설하고 있고 선급금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돌아서는 그림이 좀 보이려고 그러면 결국 실적 개선의 속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실적 개선의 속도가 확 늘어나려면은 결국 레거시 제품이 계속해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체크를 계속 해보시면서 이익 개선 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지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그거 외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차별점이 있을 게 뭐가 있을까? 큰 그림은 없다. 그러니까 한 가지 차이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아직 못 들어갔으니까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때 분명히 반응이 한 번 더 있을 거다. 근데 여기는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거꾸로 삼성 못했어 이번에도. 그럴 경우는 또 하이닉스가 또 독주하는 그림 나오면서 한 번 더 튈 수는 있겠죠. 그게 아니면은 비슷할 것 같아요. 아직 반도체주가 없다면 어떤 섹터 또는 기업 관심 가져야 할까요? 전 삼성전자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조금 더 받으면 삼성전자 지금 사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2분기 길면은 5월까지고 지금 5월 FOMC에서 이제 QT 관련된 걸 어떻게 풀어주느냐 이런 것들이 좀 변수일 것 같긴 한데 길게 봤을 때 5월까지는 시장이 조금 크게 오르지 못하고 박스권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삼성전자 크게 안 오르고 지금 가격선에서 계속 옆으로 긴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든지 그런 그림이 나오면 담아도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올라 있는 거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지금 사실 오늘 오면서 종목 하나를 줄이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장비보다는 소재 쪽입니다. 장비 쪽은 이제 요즘 보면은 레거시 제품들 가격 올라오니까 또 투자 일어날 거야 막 이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기대로 많이 오르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감산이 정상화되고 물건이 팔리기 시작하면 소재는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증설을 하기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길 수도 있다. 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이 340이 2017년, 18년도 반도체 칩 한 단계 점프할 때 오판을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유통업체들이 막 그 선매수를 해가지고 재고를 막 쌓을 때 이걸 그냥 수요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증설을 엄청나게 했다가 박살이 났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급격하게 저는 막 투자를 늘리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재 쪽에서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장이 작년보다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쫙 제 포트에 있는 종목들을 보잖아요. 그럼 가는 거는 정신없이 올라가는데 쉬지 않고 버려지는 주식 같은 경우는 또 거꾸로 그냥 계속 버려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고 상승 종목보다 지금 하락 종목이 계속 많아요. 한 3배 이상 많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특징이 장이 올라갈 때는 상승 종목이랑 하락 종목이랑 비슷해요. 빠질 때는 빠지는 종목이 3배가 더 많아요. 항상. 그만큼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오르는 종목보다 빠지는 종목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 어려울 때는 결국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종목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5개 섹터를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커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올해 좋았었던 게 지금 반도체, 방산, 그리고 바이오 최근에 좀 빠져있죠. 금리 얘기 노이즈 나오고 하면서 빠졌지만 그리고 올해 들어와가지고 좋았다가 지금 쭉 빠져버린 게 2차전지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계속 바닥에서 지금 버벅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각 업종의 특징들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하반기에 어떤 그림이 나올지에 대한 예상은 좀 하실 수가 있어요. 증권사 리서치 자료들도 굉장히 잘 나온 거 많이 나와 있어요. 업종 자료로. 업황에 대한 것들. 그걸 좀 다운받아서 공부해 보시고 기사 검색해 보시면은 전체적인 어떤 그림 같은 걸 좀 그려보실 수가 있을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좋았는데 왜 갑자기 빠졌는지에 대해서 주변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야 이게 어려울까 앞으로? 또는 뭐 2차전지 캐즘 구간이라고 하니까 캐즘에 있을 때 이 회사가 그럼 끝까지 견뎌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이 승자독식의 어떤 시장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럴 때 공부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때는 사실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그거 공부하는 시간에 주가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정신없이 올라갈 땐 따라가야 되는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부하시라는 말씀 계속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도 사실 계속해가지고
컨디션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목이 지금 사실 맛이 가가지고 목소리가 제가 말을 하면서도 별로 유쾌하지가 않은데 그런데 저도 주말에 깨어 있을 때는 자료를 좀 계속해가지고 스터디하고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가 지금 2분기, 1분기 실적 발표 나는 시점 전후해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고민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시면은 해보시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어떤 패턴이나 또는 종목에 대해서 이게 옳은지 틀린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견딜지 아니면 종목을 바꿔야 될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지. 그걸 네가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샀으니까 네가 나한테 그걸 알려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면 결국 그 돈을 이제 그 상대방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본인 돈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본인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사임당이나 이런 쪽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다 들어보시고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지나간 얘기니까 엔캠이 좋대더라. 그래서 엔캠 나 뭐 사놨는데 이렇게 박살났어. 이렇게 하셔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원망을 통해서는 끝까지 원망밖에 안 남아요. 차라리 내가 정신 차리고 공부하셔가지고 종목을 찾아서 계속해가지고 업데이트 해나가시는 그 전략을 계속 권해드리고 싶습니다.